안녕하세요. 저는 야오쿤이라고 합니다. 중국 남부 하이난 출신이고 몇 해 전부터 한국의 조선사와 해전, 역사를 연구한다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를 소개할 때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저야말로 중국 해전 역사를 집대성하는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동북아시아 해전의 모든 것이 사실상 중국의 원료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선도 일본도 모두 중국이라는 웅대한 문명의 격가지라 늘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배가 최고고 옛날부터 대항해는 중국이 주도해왔다고 굳게 믿습니다. 마젤란이 뭐 어쩌고 해도 정화의 대항해가 훨씬 앞선 일이며 그 정신적 유산을 전수받은 것도 결국 중국이라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헌데 제가 최근에 한국으로 건너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취재하면서 조금 황당한 광경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대단하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노인들에게나 들을 법한 과장된 옛 전설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오니 어느 언론이든 인터넷 기사든 심지어는 외신 보도에서도 이순신을 두고 극찬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21세기에도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이순신에 열광하는지 의아하면서 동시에 좀 불편했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듯 한국이란 중국의 문화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치장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북선이니 불패 신화니 뭐니 떠드는 한국인들에게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과장 광고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한국의 여러 방송사에서 이순신 관련 다큐멘터리를 수도 없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외까지 수출되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그리고 영화들처럼 이순신 다큐도 세계 곳곳에 알려져 있더군요. 요즘 한국은 K 콘텐츠라 불리는 문화 수출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중 상당수는 중국 것을 베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인물과 그가 탔다는 거북선도 중국식 판옥선에서 파생된 변종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확신을 좀 더 보강하고 싶어 한국 여러 곳을 돌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강조하지만 저는 거북선이란 것이 역사 속에서 과장되었다고 봅니다. 임진왜란 당시 23전 23승이라는 전적 또한 뻥튀기 된 결과라 의심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선 수군 따위가 어떻게 일본의 수많은 외선을 상대해 전투에서 족족 이긴단 말입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미화된 전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설령 거북선이 실제로 있었다 치더라도 구조가 허술해 위험하기 짝이 없었을 테고 철판을 둘렀다는 둥하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철을 어디서 구했을 것이며 무겁고 쉽게 녹쓰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사실처럼 믿고 있다라고 비웃었지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 이상할 정도로 만나는 학자들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칭 한국해전사 전문가라는 교수나 연구자들은 역사는 사실이라며 과학적 수치까지 근거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거 중국이 이미 쓰던 기술에서 유래한 거 아니냐라며 무시했는데 그때마다 되돌아오는 반박이 구체적이고 날카로워 혼이 났습니다. 머리로는 이들이 하는 말이 다 각색된 애국심 때문이겠지라고 넘겨짚으면서도 실제 사료와 실험 수치를 대는 모습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취재차 만나본 한국인 관계자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이 조선업 세계 1위이며 거북선의 전통을 현대화한 것이란 식의 언급도 자주 했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이 세계 1위라는 사실 자체도 조금 과장이 아닐까 싶었는데 데이터를 찾아보니 최근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순위에서 한국 기업들이 줄줄이 1위부터 7위까지 차지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뉴스를 몇 개 확인해봤는데 사실이었습니다. 1위에서 7위까지 모두 한국 대형 조선소들이고 일본이나 중국 업체들은 8위, 9위, 10위 근처에 간신히 들었다고 하니 솔직히 말이 안 된다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중국이 어쩌다가 하는 서운함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한국인들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당신들이 운이 좋았을 뿐 정도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있는 해양사연구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북선의 과학적 복원 연구라는 주제였습니다. 발표자들이 1592년에 사용된 거북선과 1795년 정조 때 건조된 거북선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어떻게든 두 거북선 모두 중국 기술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해보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미나 좌장으로 있던 연구자가 저를 보며 다큐멘터리를 찍는 중국인 연구자라고 소개했고 청중들은 굉장히 궁금하다는 듯 집중했습니다. 저도 괜히 기고만장해져서 큰 소리를 좀 쳤습니다. 거북선이 대단하다 해도 어디까지나 중국의 정화가 사용했던 보선과 비슷한 구조를 조선이 조금 바꾼 것이겠죠? 결국 중국 역사의 아류 아닙니까? 실제 성능도 별 볼 일 없었을 테고
전술은 우연적 승리일 뿐이겠죠라는 말을 서두로 던졌습니다. 그 순간 여러 한국인 전문가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한 교수는 정확히 어떤 사료에서 그렇게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고, 저는 제 임의의 추측을 아주 당당하게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중국의 해전사에서 기원한 것이면 연구가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흐름 아닙니까? 조선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첨단 기술을 만들 리가 없죠 하고 비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현장에서 한국인 역사학자 박성훈이라는 이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울산에 있는 한 국립대에서 해양사 전공을 했고 서울에서도 계속 연구 활동을 하는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그가 들고 있는 자료엔 난중일기 원문 분석, 충무공전서에 수록된 그린빛 재원, 정조 연간의 통제형 거북선 도면 복원 사례, 그리고 신경준이 쓴 논선거 이후의 선형 자료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내심 놀랐지만 애써 코웃음 치며 버텼습니다. 박성훈은 먼저 거북선이 여러 차례 건조되었는데 임진왜란 당시의 1592년식 거북선과 18세기 말 정조 시기의 1795년식 거북선이 꽤 다름을 강조했습니다. 1592년 거북선은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등판에 쇠꼬챙이를 설치해 적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반면 1795년 거북선은 3층 구조이고 등에 쇠꼬챙이가 없으며 대신 화약 연기를 내뿜는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록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가정하는 거겠죠라고 또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박성훈은 조선왕조실록, 충무공전서, 그리고 군문분류 자료를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북선을 판옥선에 덮개만 씌운 단순 구조라고 치부하는 제 주장도 논파했습니다. 한국 전통배가 평저선을 채택한 이유, 조수간만, 차가 큰 해역에서 기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솔직히 흠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때 유명 다큐멘터리에 자문했다는 이영재라는 조선공학 박사도 저를 바라보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거북선이 약 70도 정도까지 경사져도 쉽게 전복되지 않는 안정성을 지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외판 이음 방식 역시 클링거 이음과 케벨 이음 중간 형태를 채택했고 충격 흡수를 분산시켜서 파도와 부딪혀도 튼튼했습니다. 게다가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철판보다 훨씬 실용적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중국도 목선을 썼으니 결국 별 차이 없다라고 다시 쏘아붙였지만 이영재 박사는 결정적으로 배의 형태, 노의 개수, 그리고 노젓는 병사의 배치를 다르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판옥선은 이미 임진왜란 전에 명종 시절부터 쓰였고 그를 기반으로 거북선이 탄생했죠. 중국 조선술과 다릅니다라며 제게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특정 부분이 중국에서 왔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를 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잠시 막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중국 원류론을 마구잡이로 주장만 해왔지 거북선이 정확히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92년 거북선 도면을 본 적도 없고 1795년식 거북선 내부 단면 자료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차피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편견을 우겨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배수량, 노의 개수, 용머리의 설치 이유, 대포 위치, 그리고 바닥 평저 구조와 다 설계까지 죄다 연구 자료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더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체면을 차리느라 그런 문헌들이 중국 자료를 잘못 인용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일단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웃음을 사기는 제 쪽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히려 제게 중국 문헌 중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시나요라고 되묻더군요. 그 순간 제가 갖고 있는 중국 문헌이라고 할 것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저 정화함대가 동남아 곳곳을 누볐던 이야기가 담긴 자료, 그리고 몽골 제국 시절 대규모로 한해전을 벌인 기록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거북선이 그 유산을 직접적으로 물려받았다는 구체적 증빙은 전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큐멘터리 구실로 경남 통영을 방문했습니다. 통영은 과거 통제형이 있었던 곳으로 이순신의 흔적이 많이 남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순신 기념관에 들러 거북선 복원 모델을 직접 보고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크기가 그리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이 깡통이 일본 외선을 막아냈다고라며 깎아내렸는데 안내해주던 한 큐레이터가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직접 보고 쉽게 판단하기엔 어려울 겁니다. 거북선은 일본 외선이 접근하기도 전에 장거리 대포로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 사정거리가 무려 500m 이상이었죠. 순간 저는 그래봐야 중국 대포가 원조다라고 내뱉어 버렸습니다. 큐레이터는 빙그레 웃으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외선은 선체가 가늘고 길어서 속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선체가 낮아 조선군의 포격 각도에 좋다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반면 거북선과 판옥선은 선체가 높아 사각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판을 씌웠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라 나무판에 쇠꼬챙이를 꽂아 접근을 막았던 구조입니다. 적이 배에 뛰어올라 백병전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저희 기념관에 전시된 자료나 논문들을 보시면 무척 흥미로울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듯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 쇠꼬챙이 같은 건 형편없어 보이는데요. 거친 파도나 불의 한 방이면 끝날 텐데요. 어쨌든 대포라 해도 저는 여러 번 한국이 과장했다고 봅니다. 그 큐레이터는 살짝 한숨을 쉬며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에 대포를 발사할 땐 정지 상태에서 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나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이 다 설치되어 있었고 멀리서 포를 쏴 외선을 부쉈다고 여러 전투 기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포격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외선이 대항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저는 속으로 쿡쿡 웃으며 사실 중국 화포가 훨씬 먼저 개발된 것이니 결국 한국은 중국 걸 배운 것이라고 되뇌었지만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이미 저 스스로도 증거를 못 찾았으니까요. 저는 통영을 거쳐 여수로 이동했습니다. 여수는 전라좌 수영이 있던 곳으로 이순신이 실제로 근무하던 장소였습니다. 근처에 전라좌 수영 거북선 복원선이 전시되고 있어 그걸 본 뒤 촬영하기 위해서였죠. 여수의 바닷가에서 본 복원 거북선은 처음 통영 기념관에서 봤던 모형보다 훨씬 더 크고 현장감이 있었습니다. 인근에서 고등학생들이 단체 견학을 나와 우아하고 감탄하면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이드가 우리 조상들은 이처럼 앞선 기술력을 갖추어 외적을 물리쳤다. 한국 해양 전통의 자랑이다라고 말할 때 왜 이렇게 제 심사가 뒤틀리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저는 거북선 내부를 자세히 촬영하면서 어디 약점이 없나 살펴봤습니다. 배의 지붕을 올려다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견고해 보였습니다. 쇠꼬챙이가 촘촘히 박혀 있었는데 누군가가 뛰어오르려 한다면 분명 온몸이 칼에 찔리듯 상처를 입을 거였습니다. 게다가 옆구리에 달린 포열 구멍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 각도가 넓어 배 양쪽 어디서든 포를 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는 카메라 앞에서 의기양양한 척 멘트를 날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거북선은 지나치게 높아서 중심이 불안정할 것입니다. 쉽게 전복될 우려가 있고 쇠꼬챙이도 몇 번의 충돌 뒤에는 휘어버릴 것이며 철갑 따위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거북선은 전설이 과장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제 표정도 흔들리고 목소리도 떨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직접 관찰한 결과 생각보다 짜임새가 좋아 보였거든요.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한국인 대학원생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조선해양공학 전공이라는데 제 카메라를 보고 흥미를 느꼈는지 먼저 말 걸어왔습니다. 저는 또 거북선 과장서를 떠벌렸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며 자신들의 팀 프로젝트 결과물이라면서 시뮬레이션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최신 CFD 전사 프로그램으로 1592년식 거북선의 선체를 모델링해 파도 조건에서의 운동 반응과 보궐력을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프를 읽을 줄 아는 제 눈에도 확실히 보궐력이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양연에 배치된 노의 개수와 구조, 평저 형태가 회전 성능과 안정성을 높였다는 결론이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뻔한 조작이라고 무시하려 했지만 데이터가 상당히 치밀해 보였습니다. 그 대학원생들은 1592년식 거북선은 2층 구조이기에 포를 쏘는 층과 노를 젓는 층이 같은데 실제 전투 시에는 배가 정지 상태에서 포를 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격 시 노가 동원되지 않아도 됩니다. 전투원과 노 젓는 병사가 겹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막상 적선을 향해 포격할 땐 배가 정지되어 있으니 영중률도 올라갑니다. 이론적으로 500m 이상 떨어진 적을 충분히 조준 사격할 수 있었다고 저희는 결론 냈습니다. 라며 발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자기네들만의 착각이라고 폄하하고 싶었지만 차마 논리가 없었기에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곁에서 동료 대학원생이 왜 이렇게 훌륭한 기술이 임진왜란 이후에는 널리 확산되지 못했는지 아쉽죠. 하지만 그만큼 전쟁 이후 국력이 약해져서 어쩔 수 없었던 거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욱 기분이 안 제 마음속에는 이게 다 중국이 원래 가진 해군 기술을 바탕으로 했을 뿐이고 조선은 잠시 꽃 피우다 만 것이라는 자기 최면,
비슷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후 저는 서울로 돌아가 이번엔 국립중앙박물관 옆에서 만난 또 다른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전영철이었고 고대 선박 연구를 오래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여러 사료와 논문 사본을 펼쳐 보이며 한선한국 전통 선박과 중국배의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배인 한선은 서해와 남해의 갯벌, 높은 파도를 동시에 고려한 평저 형태입니다. 이 구조가 판옥선과 거북선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중국 배가 전통적으로 강을 누비는 용도로 많이 발전했다면 한국은 갯벌 바다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했죠. 또 노 젓는 방식 역시 달랐습니다. 옆으로 굽은 노를 사용했고 이를 교차로 동원하면 제자리 선회가 비교적 용이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순신은 하객진을 구사해 적선을 포위했는데 이는 거북선이 아니라 판옥선들도 다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코 돌격선이라고만 볼 수도 없지요. 오히려 거북선은 장거리 포격선으로서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다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중국에는 판옥선 같은 구조가 없었고 중국 전통 배와는 전혀 다른 설계 방식을 한국이 발전시킨 겁니다. 이 모든 배경에는 한국의 지형 환경이 자리 잡고 있죠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술이란 유통되며 섞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이 명나라 지원을 받았고 그때 중국 해전 노하우가 합쳐져서 결국 이뤄진 것일 텐데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전영철이라는 사람은 물론 전쟁 중 명나라와 교류가 있었지만 거북선의 설계는 이미 명나라 지원이 오기 전부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난중일기에 명확히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전에 배를 만드는 공사를 서둘렀다는 기록이 나오죠. 장계를 통해 거북선 건조에 들어간 구체적 재료와 과정이 이미 보고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저는 다음으로 경남 진주에 있는 대학에서 조선사 전공 교수를 맡고 있는 이성태라는 이를 찾았습니다. 제가 굳이 그 먼 곳까지 간 이유는 이성태 교수가 거북선 과장론에도 조금은 동의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난 직후 제가 실망했습니다. 이성태 교수는 과장론을 제가 언급한 건 1795년식 거북선을 1592년식 거북선과 혼동하거나 거북선이 전쟁 당시 적진에 무작정 돌진했다는 대중적 통념을 말한 것이지 거북선의 실제 기술이나 우수성을 부정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북선은 매우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전투함이었고 특히 장거리 포격 능력이 임진왜란 해전의 승리 요인 중 하나였죠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은 중국에서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 말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미 판옥선이라는 군선이 있었고 그 위에 덮개를 씌우고 쇠꼬챙이와 용머리를 단 것이 초기 거북선입니다. 그 해전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건 한국 고유의 전통 선박 기술이 커다란 역할을 한 겁니다라고 말이죠. 저는 중국에 비해 규모도 작고 기술 수준도 낮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선박을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성태 교수는 그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일 뿐이죠. 한국이 늘 중국보다 하위였다는 관념은 역사적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특히 해전 기술만 놓고 보면 한국 조상들은 이미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를 거치며 해양 방어 체계를 갖추어 왔습니다. 잦은 외침, 해적, 그리고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상 방어 기술을 발전시킨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는 너무나 기분 나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진 어느 날 저는 한국 TV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 조선업이 또다시 대규모 선박 발주를 따내면서 올해 1사분기 전 세계 수주량 54%를 차지했다. 이는 거북선부터 이어져 온 한국 해양기술의 긍정적 결실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열이 받아서 스튜디오에 물건을 던지고 싶을 지경이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중얼댔습니다. 이게 다 중국 것 따라한 주제에 무슨 다음으로는 이순신을 기리는 행사들이 매년 4월이면 열리고 있는데 저도 구경차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더군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이순신 장군 탄신일을 기려서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퍼레이드 무대에서는 거북선 모양으로 만든 커다란 꽃 장식을 들고 행진하는 팀도 있었고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투구를 본떠 만든 상품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광적으로 이순신이라는 옛 장수를 추앙하다니 한국인들 정말 과하잖아 하고 혀를 찼지만
동시에 한국 내부에서 이순신과 거북선이 얼마나 중요한 상징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날 행사장 근처에서 만난 한 대학 신입생이 자기가 해양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이순신을 존경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초중고 시절 내내 이순신 관련 이야기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양 쪽 진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배 만드는 일을 해서 세계에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는 배 만드는 건 중국이 훨씬 잘하지 않느냐라고 슬쩍 떠봤는데 그 학생은 또 반박하듯 말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양적인 면에서 조선업에서 성장 속도를 내고 있지만 초고난도 선박 기술력과 첨단 LNG 운반선 건조, 해양 플랜트 부문 등은 한국이 독보적이라고 여러 기사에서 봤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거북선이 그 시초였다고들 하죠. 제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받은 굴욕은 한 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였습니다. 한국의 한일간지에서 제 다큐 제작 이야기를 듣고는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했는데 그 자리가 제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자는 전문 지식이 풍부해 보였고 저에게 지뢰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북선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저희가 본 여러 논문에서는 주파 속도, 보궐력, 회전 성능 등에서 오히려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혹시 그 논문들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저는 작게 아직 못 봤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1592년식 거북선이 스펙상 전투형으로 설계되었고 1795년식은 정조 때 상징성 위주로 용머리에서 연기를 뿜도록 만들어졌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에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저는 횡설수설하면서 사실 중국도 정화의 보선이라는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그 기사는 나중에 신문에 크게 실렸는데 제목이 중국 거북선 과장론자 랴오쿤이 구체적 근거 없어 우기기만 해였습니다. 저를 완전히 조롱하듯 기사화했더군요. 중국 연구자 랴오쿤이는 이순신 관련 문헌 질문에 제대로 답변 못해 같은 표현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제가 무지하고 억지를 부린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한 모든 행동이 억지였으니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본 뒤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어쩜 이렇게 이순신 숭배가 강한지 모를 일입니다. 저나 제 조국에 대한 예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제가 이순신 불패 신화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이 우스꽝스러운 우연적 승리를 과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자료를 들이밀고 이순신을 기리는 기념관마다 실물 모형을 전시하고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다 한들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차피 한국의 모든 문화유산과 업적은 중국 문명의 지류일 뿐이니까요. 그래도 이순신이 외선을 이겼다는 기록들 자체가 워낙 많아 조금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만 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우연히 운이 좋아 이기기도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23전 23승 같은 통계는 제 관점에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어디 작전에서 오판이 있거나 일본 측 기록이 누락됐을 수도 있겠지요. 분명 진 적이 있는데 역사가 왜곡돼서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다만 거북선에 대해 이리저리 취재하고 돌아다니는 동안 뜻밖에도 한국이 보여준 수많은 자료와 연구가 무척 구체적이었음은 인정해야겠습니다. 노의 각도, 배수량, 단면 구조, 평저선의 장단점, 그리고 철판이 아니라 목재와 쇠꼬챙이를 쓴 부분 등등에 관한 연구가 정말 방대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로도 1795년에 거북선을 다시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고 정조가 충무공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만든 충무공전서에 치수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객진 전술에선 거북선이 최전방에서 적진을 유인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오히려 장거리 포격을 활용했다고 하는 것도 꽤 논리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이런 한국인들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수 있고 한국이 자기네 왕조 시대 역사를 미화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어찌됐든 살아남았으니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각색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무엇보다도 제가 중국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것은 모든 동아시아 문화는 중원에서 비롯되었다였습니다. 그러니 이순신의 불패 신화와 거북선 역시 결국 중국에서 온 기술을 조선이 대충 개조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이것저것 자료를 들이밀고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보여줘도 제 신념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작 중인 제 다큐멘터리 주제가 중국 해전사와 그 파생인데 여기에 거북선을 넣어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잠시 한국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초반에 거북선은 허구라고 단정 지었지만 한국에서 지낸 날이 길어지며 짜증도 나고 궁지에 몰리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한국 매체와 학자들은 너무도 정밀하게 그 배의 구조와 역사를 해석해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그 논리에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 랴오쿠니는 끝까지 중국이 이 모든 해양 기술의 원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자료가 얼마나 많든 이순신 장군이 어찌 대단하다고 해도 전 인정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중국이 본가이고 나머지는 모두 분가라는 제 논리를 어떻게든 지켜내려 합니다. 거북선의 철감 여부, 돌격선인지 아닌지, 용머리에서 대포가 나왔는지 연기가 나왔는지 그 모든 논란에 대해 한국 학자들은 차근차근 자료를 내밀며 제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1592년 거북선과 1795년 거북선을 혼동하는 건 결국 한국 측이 그럴싸하게 미화하려고 하는 술책이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 조선업을 주름잡고 해양 기술력이 앞서 있다고 뉴스마다 나오니 속이 뒤집힙니다. 수백 년 전부터 그런 기술적 토대가 있었다고 자랑하는 꼴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중국 최고설을 접을 마음은 조금도 없으니까요. 저는 제 다큐멘터리에 이순신과 거북선은 한낱 전설일 뿐 실제로는 중국 해전 역사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한복판에 자리한 하우싱 국제사립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양희안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를 지닌 나라라고 굳게 믿어왔고 베이징 사범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중화사상으로 무장한 엘리트 교사라고 여기며 늘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몸담고 있는 하우싱 국제사립초등학교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교류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중국이야말로 최고라는 제 신념을 계속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중국 문화가 가장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되리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제 반 아이들은 오히려 한국 문화를 너무나 열렬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출신 아이들까지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심지어 한국 음식에 빠져서 쉬는 시간에도 K-팝 영상을 틀고 안무를 따라 추곤 했습니다. 저는 우리 거대한 중국을 두고 작은 나라 한국에 열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심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교장실에 찾아가 아이들이 한국에만 집중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항의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특정 문화를 제한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아이들이 왜 이토록 한국에 열광하는지 그 실체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본래 한국을 방문한다면 수도인 서울을 택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 여러 경로로 알아보니 부산에도 국제공항이 있고 해외 관광객이 꽤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서울 외의 도시라면 더 시골 같은 모습이 남아있을 테니 한국의 단점을 찾기에 쉬울 거라고 봤습니다.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을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감히 대국인 중국인에게 비자를 요구하다니 요즘 들어 중국 관광객을 잔뜩 유치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비자가 있어야 하다니 말이 되나? 하는 투덜거림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공항 밖으로 나오며 어떤 낙후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일종의 기대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실내는 생각보다 깔끔했고 입국 수속도 꽤 빨리 끝났습니다. 물론 인천국제공항처럼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 보였지만 그렇다고 허술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줄이 다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지문 찍고 사진 대조를 하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니 안내원 중 한 명이 영어와 약간의 중국어를 섞어가며 여기서는 자동 판별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이 짧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며 그래도 우리 중국이 훨씬 크고 사람이 많으니 느려질 수밖에 없지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짐을 찾고 밖으로 나오는데 몇몇 안내원이나 택시 기사들이 어디로 가시느냐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들이 친절을 가장하면서 사실은 중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는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필요 없다라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속마음에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나대지? 내가 대국에서 왔다는 걸 알아서 굽실대는 건가? 하는 생각도 살짝 스쳤습니다. 결국 공항버스를 타고 부산역 근처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버스 노선도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데 저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저 혼자 할 수 있다고 중국어로 응수했습니다. 번역 앱을 켜서 설명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굳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론 내가 굳이 소국인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라며 자존심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역 근처에 도착해 짐을 끌고 길을 조금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교통정리가 잘 되어 있고 역 앞 도로도 혼잡하지 않아 내심 놀랐지만 겉으로는 역시 작은 도시니까 가능하겠지라는 식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미리 예약해 둔 호텔에 들어가니 프런트 직원이 아닌 무인 체크인 기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기기를 통해 여권만 스캔하면 예약 정보가 뜨고 결제 후 객실키가 발급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무인 기기가 없진 않지만 대부분 오류가 잦아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문제없이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거 생각보다 편리하네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뭘 이렇게 자동화로 척척 해놓았나? 외국인 상대로 보여주기 식이겠지라며 불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서 짐을 풀고 창문을 열어봤는데 조금 멀리서 부산항이 희미하게 보이고 도로 위로 차들이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징에 비하면 빌딩 숲이 조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도심다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루 이틀 돌아다니면서 시골 티가 나는 부분을 찾아보자 결점이 분명 있을 테니라고 다짐했습니다. 첫날 저녁 근처 음식점을 찾아 헤맸는데 길을 좀 잃은 모양이었습니다. 골목이 생각보다 얽혀 있어서 지도를 꺼내 확인하는데 지나가던 한국인 중 한 명이 혹시 찾는 곳이라도 있느냐며 다가왔습니다. 중국어로 안내해 주려는 듯 번역 앱을 꺼내 대화 시도를 해오는데 저는 거들먹거리며 괜찮아요. 필요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속으론 대국에서 온 나에게 이들이 괜히 아부하는 거지 하는 이상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고 저는 스스로 역시 한국인들은 관광객에게 지나치게 참견하는군이라며 비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산의 명소라는 남포동 쪽으로 가 보기로 했습니다. 남포동은 자갈치 시장과 인접해 있고 예전부터 부산의 중심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통시장과 현대식 가게가 뒤섞인 곳이라 분명 정신없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시장도 꽤나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었고 길에 쓰레기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고 저마다 순서에 맞춰 줄을 선 채 해산물이나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길거리 음식 가판대를 노려보며 여기서 뭔가 불결한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판대 주인들이 일회용 장갑을 끼고 음식을 조리하고 손님들도 줄을 서서 차례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의외로 깔끔하네 하며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길거리에서 어묵 국물을 파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관광책자에서 본 적이 있어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주인은 눈치 빠르게 안녕하세요. 드셔보실래요? 라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중국인이에요. 영어 돼요? 라고 물었고 그 주인이 당황한 듯 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몸짓으로 어묵과 국물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격을 물어보니 어떤 한국인 손님이 옆에서 대신 통역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고 한 컵에 몇 개 들어간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저는 괜히 기분이 나빠서 내가 모르고 싶으면 어떡하나? 혼자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상대는 번역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듯 했으나 제가 짜증을 낸 걸 눈치채고는 머쓱해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묵을 사서 먹으면서도 저는 이거 별거 아니군이라고 투덜댔지만 사실 나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계산대에서였습니다. 제가 10,000원짜리를 냈는데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주인이 제게 뭔가를 묻는 듯 했습니다. 번역 앱으로 보니 비닐봉지 필요하시냐? 정도의 질문이었는데 저는 그걸 귀찮게 여겨 말 걸지 말라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한국 손님이 저 분이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절하시는 건가 봐요? 라는 식으로 다른 한국인과 수군대자 저는 불쾌한 기분이 들어 왜 이렇게 친절을 떠는 거야.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나라고 중국어로 속삭였습니다. 아마 통역이 전혀 되지 않아 다행이었지. 그들이 제 말을 알아들었다면 분쟁이 크게 번졌을지도 모릅니다. 자갈치 시장 쪽으로 내려가니 해산물 가게가 즐비했고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 해산물을 구경했지만 딱히 사 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중국이 더 넓고 다양한 해산물이 있다고 여기면서 그래봐야 작은 나라의 어시장 아닌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전날 밤에 호텔에서 매운 중국 음식을 일부러 주문해 먹었는데 그게 탈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만했지만 갈수록 아랫배가 욱신거려 걸음을 떼기 힘들었습니다. 마침 시장 골목이라 화장실 표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안내문을 보면 공중화장실은 저기쯤 있겠다 싶었으나 정신이 없다 보니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당장 이 통증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중국이었다면 길 모퉁이 같은 데서 그냥 해결하기도 하겠지만 여긴 외국인이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너무 심해 이성이 흐려졌습니다. 골목 구석에 인적이 드문 자리가 보여 얼른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포장지나 상자가 쌓여있는 곳 같았지만 저는 급한 나머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그대로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초 만에 어이쿠 하는 한국어 외침이 들렸습니다. 손에 짐을 들고 시장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우연히 그 골목으로 들어왔다가 제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느니라며 경악한 표정을 지었고 곧장 밖으로 나가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금방 한국인 몇 명이 몰려왔고 일부는 즉시 전화를 걸어 경찰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일을 마무리 짓지도 못한 채 허둥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난처한 상황이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무례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통역 앱을 켜서 왜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느냐, 여기 화장실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에 화가 치밀어 너희가 화장실 안내를 안 해줘서 그랬다. 원래 중국에서는 이렇게 길에서 해결하기도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고 주변 사람들도 쑥덕거리며 중국인 이상한 사람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 2명이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극도로 불쾌하고 부끄러운 상태였지만 괜히 오기가 발동해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일이 흔하다. 너희 한국이 안내를 제대로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따졌습니다. 경찰들은 영어로 몇 마디 건네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가 영어 회화에 능숙하지 않다 보니 소통이 어색했습니다. 결국 주변에 어느 한국인이 통역 앱을 돌려 경찰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당신을 연행할 수도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격분에 내가 중국 베이징에서 온 엘리트 교사이고 중요한 일을 하러 왔다며 여권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대국의 고귀한 신분이니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지요. 하지만 경찰 쪽에서는 제 말을 전혀 우대해주지 않았고 다만 경고 조치로 끝낼지 벌금을 물릴지 여부를 협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제 행동에 혀를 차며 기막혀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더더욱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서 내가 길에서 해결한 건 내 탓이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간단한 기록을 남기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강하게 주의를 준 뒤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몰려든 구경꾼들 앞에서 완전히 중국인 망신을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했는지 킥킥거리며 동영상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자존심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사건 이후 저는 이미 기분이 바닥을 쳤습니다. 어떻게든 단점을 찾아서 폭로해야겠다고 작정했는데 오히려 제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망신을 당하다니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오후 시장 인근 노점을 다시 구경했습니다. 뭔가 또 다른 꼬투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노점에서는 해산물 튀김과 각종 채소 튀김을 팔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메뉴를 물어봤더니 주인 할머니가 알아듣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라며 통역을 자청했습니다. 저는 이를 귀찮아하며 필요 없다. 여기 점원이 통역사도 못 구해놨느냐는 식으로 되물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예의 바르게 여기는 작은 노점이고 할머니 혼자 운영하시니 그런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죠라고 대꾸했습니다. 그 말이 번역 앱을 통해 제게 전해지자 저는 왠지 자존심이 상해 중국 손님이 온다면 중국어 서비스를 준비해 둬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굳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인 손님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 사람 뭐야? 대국에서 온 왕이신 줄 아나 보내 하는 농담 섞인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그들의 표정을 보며 어떤 식으로 저를 조롱하는지
대충 감지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인이면 영어도 안 되나, 무슨 당당함이 저렇게 심하냐 같은 말도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우리나라는 영어 안 해도 살 수 있는 큰 나라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통역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저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튀김을 포장하긴 했는데 계산할 때 거스름돈 문제로 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실수로 거스름돈을 적게 준 것 같았는데 제가 중국어로 덜 줬다며 따지자 통역을 해주던 젊은 여성이 자기 휴대전화 계산기로 금액을 보여주며 이건 맞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중국에서는 계산을 분명 다르게 한다. 여기가 뭔가 시스템이 이상하다라고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황제라도 된 줄 안다며 코웃음 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 들어섰더니 마침 다른 투숙객 중에 중국인 관광객 두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여행 어떠세요? 라고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반가우면서도 제가 자갈치 시장 사건으로 당한 망신 이야기가 혹시 퍼지진 않았나 불안했습니다. 그 중국인 관광객들은 부산이 생각보다 참 좋고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감명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호텔도 깔끔하고 시설도 나쁘지 않네요라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어떻게 부산 같은 지방도시가 좋을 수 있다는 거지? 나처럼 망신당한 사건은 없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건 당신들이 한국에 대해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난 베이징에서 온 엘리트 교사다. 부산은 작고 기술 수준도 생각보다 낮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관광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 우리도 여러 곳 다녔는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중국의 어떤 도시들보다 편하고 깨끗한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버럭 화를 내며 무슨 소리냐. 인구가 수억 명인 대국의 시스템과 인프라가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하자 마침 로비에 있던 호텔 직원이 영어로 무슨 일 있느냐 도와줄까? 라고 접근했습니다. 저는 무시하며 저리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직원은 약간 기분 나빠 보였지만 그래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라며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인 관광객들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냐? 혹시 부산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당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갈치 시장 길거리 용변 사건을 떠올리며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절대 털어놓을 수 없었기에 난 한국인들이 거만해서 마음에 안 든다. 도움을 준다고 와서는 사실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린 그런 적 못 봤다. 오히려 지나치게 친절할 정도로 다들 잘해줬다라며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대꾸할수록 상황이 더 민망해졌고 결국 저는 당신들이 아직 진짜 한국을 못 봐서 그렇다며 씩씩거리면서 로비에서 벗어났습니다. 호텔 직원이 그 광경을 보고 웅성거리던 게 슬쩍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부산에서 며칠을 더 지낼 생각이라 숙소를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해운대가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기에 그 근방에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대형 리조트도 있고 바닷가 풍경도 예쁘다기에 사진으로만 보던 곳이었는데 저는 여전히 직접 가보면 별거 없겠지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해운대 숙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제게 영어로 러기지 있냐, 어디로 가냐 등의 질문을 하더군요. 저는 귀찮아서 대답을 짧게 해버렸고 기사는 대충 알아들었다는 듯 출발했습니다. 가다가 차가 막히는 구간이 나오니 기사가 다른 길로 우회해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걸 바가지 씌우는 수법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나한테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중국어로 따졌지만 기사는 중국어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차가 빙 돌아 다른 길로 가자 저는 이 사람 돌려서 더 요금을 받으려는 수작이다 라며 열을 올렸습니다. 기사 역시 답답해 보였는지 자신이 쓰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교통 상황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며 보여줄 필요 없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차가 돌긴 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었고 요금도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한참 동안 기사에게 불쾌감을 표출했기에 기사는 내릴 때까지 인상만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만큼 숙박비를 받아먹겠지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도 직원이 다정하게 요즘은 중국인 손님이 많아서 중국어 안내문도 준비했다고 설명하자 저는 냉소적으로 중국인이 그리 많이 오면 통역사부터 따로 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아직 그렇게까지는이라고 말하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내가 대국에서 온 왕이라도 된 듯이 행동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거니는 사람들을 보니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사진 몇 장 찍고 돌아가려 했는데 모래사장을 걷다 보니 생각보다 바닷바람이 좋고 경치가 괜찮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거 의외로 볼만한데?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곧 그래봤자 중국의 해변이 더 크고 많다며 부정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 쪽에서 뛰쳐나온 어떤 한국인이 조심하세요 라고 소리치며 구명왕 같은 것을 들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수변 경계선을 넘어서 위험 지역으로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해운대는 안전선 밖에서 수영하면 안 된다는 안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읽지 않고 마음대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 한국인은 저를 구해주려는 듯 구명환을 건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식의 도움 자체가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내가 뭘 몰라서 위험에 처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라는 생각에 구명환을 휙 집어던지며 필요 없다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주위에 있던 몇몇 관광객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뭐냐 하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어떤 이는 도와주려 했는데 저렇게 화를 내다니라며 의아했습니다. 그 한국인도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 그냥 안전선 넘으셔서 위험하실까 바라고 더듬거리다가 결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괜히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 제발 날 쳐다보지 마 하는 심정이 되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제가 오만을 부린 사람처럼 묘해져 있었습니다. 제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인 자존심 탓에 괜찮으니 꺼져 라는 태도를 취해버렸습니다. 해운대 근처를 돌아다니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다가 어느 길거리 공연팀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한국인들이 작은 무대를 만들어 놓고 버스킹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관광객들도 둥그렇게 모여 손뼉을 치며 구경했고 특히 서양인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뭘 하나 두리번거리다 갑자기 중국 노래도 한번 해달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공연팀이 못 알아들었는지 그냥 웃으며 Hello, Thank you for watching 같은 영어 인사를 건네니 저는 내 말을 무시하네라고 느꼈습니다. 또다시 화가 치밀어 왜 중국어 곡은 안 하느냐.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 사람이라면 응당 중국 노래를 해야 해 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통역이 안 되니 공연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주변 구경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국 젊은이가 통역 앱으로 혹시 원하는 곡이 있느냐. 하지만 우리 팀은 한국 대중음악을 하는 팀이라 중국 곡은 잘 모르겠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흥분해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데 너희가 거기 진출하고 싶으면 중국 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물론 이 말도 그대로 통역되진 않았지만 제 제스처와 고성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수군거리자 저는 오기가 발동해 무대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공연팀이 노래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마치 왕처럼 손짓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무례한 거다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공연팀 중 한 명이 저를 밀어내듯 무대에서 살짝 떨어뜨렸고 지켜보더니 이들도 이건 아니다라는 반응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걸 직감했지만 발끈해서 중국인을 무시하는 거냐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한국이 웬만하면 중국인을 다 받아주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은 참하고 비꼬는 말을 던지는 이도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숨이 턱에 찰 만큼 달려나왔는데 수많은 시선이 따라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내내 참견을 거부하고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버티다 보니 이미 곳곳에서 큰 갈등만 빚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머물던 숙소 근처에서 경찰이 저를 찾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인즉슨 자갈치 시장에서의 길거리 용변 사건 영상과 해운대 근처에서 공연 방해와 비슷한 갈등을 유발한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갔는데 한국 네티즌과 일부 중국 네티즌이 함께 이 인물이 누구냐라며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호텔 측에서 경찰에서 손님께 간단한 진술을 받고 싶어 한다고 알려왔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자갈치 시장에서 경고 조치를 받긴 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더 오래 머무르다가는 사태가 커질까봐 빨리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오라는데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파출소 수준이긴 했지만 저는 그곳에 들어서며 무언가 무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번역 앱을 통해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길거리 소란, 공연 방해, 공중위생 문제 등을 지적받았고 자칫하면
벌금이나 추방 조치까지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나는 베이징에서 온 엘리트 교사고 대단한 명문 국제학교에 근무한다. 한국도 중국인을 받아들이려면 이런 문제를 각오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황당한 말을 해뱉고야 말았습니다. 경찰은 제 태도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절차에 따라 처리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곧 떠난다면 여기서 더 큰 불이익을 주진 않겠다는 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왔을 때 이미 제게 기분이 나쁜 호텔 직원들이 죄송하지만 추가 연장은 어려울 것 같다. 예약이 꽉 찼다고 돌려 말했습니다. 사실 예약이 꽉 찬 것인지 제가 문제 손님이라서 거부하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쾌했지만 어차피 떠날 생각이었기에 그냥 알겠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부산에서의 일정을 끝내고 김해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기 싫었던 이유는 제가 또다시 바가지 싸움이나 불필요한 말다툼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스 안에서도 저는 최대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혹여나 온라인에 다시 영상이 퍼져 제 얼굴이 알려졌을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밟았을 때 마주한 광경은 다시금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인천공항보다는 작을 텐데 생각보다 시설이 체계적이네라는 새삼스러운 감탄이 들었지만 전혀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교복처럼 정돈된 복장의 직원들이 외국인 승객들을 빠르게 안내하는 모습이 의외로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기분 나쁜 일을 잔뜩 겪은 뒤라 모든 게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제 휴대전화를 켜보니 중국인 지인들이 메시지를 남겨두었더군요. 한국에서 별일 없느냐, 영상이 돌던데 그 사람 설마 너 아니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굴욕적인 사건이 베이징까지 소문이 퍼지는 건가 하며 마음이 콩닥거렸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보며 지난 며칠간 부산에서 벌인 충돌과 망신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길거리 용변 사태, 노점과 식당에서의 말다툼, 해운대 공연 방해, 경찰서 소환 등 제가 분명 뭔가를 폭로하고 싶어 떠났는데 되레 제가 온갖 진상을 부리고 다니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생각보다 깔끔하고 안전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웠고 한국인들이 어쨌든 도움을 많이 주려 했음도 어느 정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국의 위상을 믿고 한국인을 깔보려 한 태도가 오히려 커다란 망신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다시 익숙한 소음과 복잡함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내 나라야. 크고 사람이 많아 활기찬 우리 도시라는 자부심이 들었겠지만 왠지 모르게 번잡하고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산이 더 깔끔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친지들을 만나니 모두 한국 여행 어땠느냐. 별거 없었지. 난 웃으면서 묻습니다. 저는 뭐 깨끗하긴 했지만 대국인 중국만 못하더라. 어차피 땅도 좁고 그 정도는 당연하지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보리를 보다 경찰에 들킨 굴욕, 공연장에서 소동을 일으킨 일, 택시 기사와 시비 붙은 사연 등은 죽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돌아가니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도 제게 부산 이야기를 궁금해했습니다. 아이들은 해운대라는 곳이 그렇게 멋지다는데 선생님도 가보셨나요? 라고 물어봤고 저는 그냥 보통 바다랑 다를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너무 주제넘게 친절해서 귀찮을 정도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론 그들의 호의가 진심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지만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중국 온라인에서도 부산에서 진상을 부린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다가 적발된 여성, 공연팀에게 무례를 범한 여성, 노점상과 시비를 벌이는 여성 등 제 모습이 여러 클립으로 편집되어 퍼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혹시 그게 양희안 선생님이냐고 수군거리는 이들이 생겨났지만 아무도 제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반 아이들은 여전히 한국 문화에 심취해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 이름도 가끔 들려옵니다. 부산 바다 축제 영상 봤어? 너무 예쁘던데 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만 속으로 씁쓸해하며 가만히 있습니다. 자칫 제가 괜히 크게 반응했다가는 아이들이 선생님도 부산 갔었잖아요. 뭐가 별로였는데요? 라고 물을 테고 그럼 제가 시원하게 답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요. 동료 교사 중에는 양희안 선생님,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으실 테니 우리 학교와 한국 학교의 교류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사코 거절합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할 일이 많아서 바쁘다. 한국 관련 일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둘러대지요. 사실 내심 두렵습니다. 만약 제가 나섰다간 부산에서 일으킨 사고가 새어나갈 수도 있고 또다시 한국인 교사와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요. 한편 일부 학생들은 은근슬쩍 제게 선생님, 부산에서 겪은 일이 정말 없었나요? 인터넷에 어떤 영상이 돌던데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최대한 무표정하게 별소리 다 돌아다니네. 오해다라고 대답합니다. 속으로는 제발 그 영상을 제대로 보지 마라 하고 간절히 빌고 있지요. 이렇게 저는 부산에서의 진상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여전히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이겠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생각보다 안전하고 깔끔하다는 걸 목격했고 사람들의 친절이 곧잘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제가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대국에서 왔으니 그 정도 대우는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다가 여기저기서 대형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부산 사람들은 중국에서 온 진상 관광객으로, 저를 아는 몇몇 중국인들은 중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 사람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사건들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용변을 보며 망신당한 모습, 공연 무대를 빼앗으려다 쫓겨난 일, 노점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 순간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제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이징 엘리트 교사로서, 그리고 고위층 자녀라는 배경이 있으니 한국에 대한 솔직한 감탄 따위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냥 지저분했고 별거 없었다고 말하며 부산의 전반적인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물론 제 말에 아이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 영상만 봐도 부산이 얼마나 관광객 친화적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가끔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 혼잣말처럼 그래도 인구가 적어서 관리가 쉽다 보여주기식으로 관광지 주변만 정비했겠지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기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그게 제 갈등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혹여 누가 길거리 용변 사건이나 공연방해 영상을 제게 들이밀까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제 터질지 몰라 늘 초조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도 교단에 섭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가르치고 제 자존심을 지키며 살지만 부산에서 맞닥뜨린 진실즉 한국이라 해도 생각보다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친절과 위생, 안전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 어딘가를 끊임없이 쿡쿡 찌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보여준 대국의 왕 같은 태도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다시 부산에 갈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간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똑같이 거만한 태도를 취하다 또다시 굴욕을 당할까요? 지금으로서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는 여전히 한국, 별거 아냐라는 자존심과 직접 보니 의외로 괜찮았다는 기억이 싸우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앞으로도 한국 드라마, 음악, 음식을 좋아하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베이징의 국제학교 교사라는 제 위상과 부산에서 당한 망신살 사이에서 오락가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선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혼자 있을 땐 가끔씩 스마트폰에 찍어둔 부산의 바다 사진을 다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 양위안의 부산 방문기는 씁쓸하고 우스꽝스러운 추억으로 남아 한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